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는 프랑스에서 오신 야닉 브리니톤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닉 브리니톤 교수님께서는 프랑스 파리 시태대학교에서 한국학과의 교수님이시자 국립고등학술원인 EPH에서 정교분과 한국불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영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 심체요절을 프랑스어로 최초 번역을 하셨고, 직지와 관련돼서 많은 문화활동, 홍보활동에 기여를 하셨고, 이 공로로 2022년에 한불 문화상을 수상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연구 분야로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한국 중세사와 역사, 국가, 그리고 한국 불교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고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를 받았을 때는 제가 프랑스에서 직지를 불어로 번역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번역 작업을 하다 보면서 사실은 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직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집은 그 당시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지뿐만 아니라 백운 화성으로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지의 내용을 놓고서 백운 화성어록을 통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직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출발점부터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에서는 세미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제로 백운 화성어록 해석하는 내용으로 지금 해왔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본격적으로 번역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서 직지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사실은 깊이 있게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출발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는 읽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고승서시는 선문학 장르로서 독립적 분석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고승서신을 담은 현존 어록이 극소수임을 고려할 때 이 서신 장르는 저자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귀중한 정보원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집니다. 고려시대 약 5세기에 걸쳐 전해진 어록은 단 4개에 불과하며 그 외에 어록이라기보다 문집 장르에 속하는 대각국사 위천 및 정령국사처럼 포르바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3개의 어록은 고려말 대표적인 선사인 백운, 대고, 나응에 관한 어록입니다. 비록 백운이 나응보다 먼저 열발했으나 백운 화성어록 목판본은 1378년의 것으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한 세대 차이를 보이는 여말 화성들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1340년대와 1350년대에 중국 원나라에서 유학하고 강남 지역에서 선수행을 경험하며 같은 선사를 사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백운과 태고는 중국 오가 칠종 중 가장 번성하며 이름 높은 임재정의 후사인 소곡 총공을 스승으로 모셨고 백운과 나홍은 지곡을 했습니다. 소곡의 제자로서의 태고 및 백운은 임재종 계보에 편입되었고 소곡과 같은 세대인 평사의 제자로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화선과 백정의 총구를 보편화되어 가는 공민왕 때에는 불교 정파 통합하려는 왕은 요말 화성들은 불교계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했고 먼저 1356년부터 대고를 왕사로 삼았으나 이후에 총애한 신돈을 스승으로 모시느라고 태고는 협박을 통하여 왕사의 과인을 돌려 개경을 떠났습니다. 1370년에 신돈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공민왕은 나홍에게 주맹직 그리고 백운에게 주맹을 보조하는 시관직을 맡기면서 개경 황명사에서 특별승과인 공부선을 시행하고 태고를 다시 왕정에 조소하고 이듬해는 나홍은 왕사로 임명했습니다. 태고와 내용이 여러 차례 백운을 천거했으나 백운은 수도와 궁궐을 멀리하며 나이 들고 힘없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자평하며 서해도 회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중국 스승을 섬기며 경검과 수행을 함께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음에도 다른 여말 화성들과 달리 백운은 공식적인 전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태고와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과 비문이 존재하며 여러 개도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요컨대 백운에 대한 전기는 재구성이 필요한데 수십 년 전부터 학자들이 시도해 왔으며 그중 박문열은 1998년에 백운 화성어록을 한역하여 그 길을 세밀하게 열었습니다. 진실로 백운의 전기 소설이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직지와 백운 화성어록의 주변 텍스트, 소문, 발문, 간기 등입니다. 백운 화성어록의 편찬자는 백운의 시자인 석찬이었고 그 위 행적에 대해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고 목록도 없고 편찬자의 동기와 의도를 알려주는 서문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백운 화성어록의 짜임새는 개설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권에는 공동 법문 자료, 즉 상당류와 시중류가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공백이나 줄 바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백정청규에 따른 공식적 설법, 즉 일상적인 설법 과제에 해당하며 비서와 같은 사성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1360년대에 흥성사와 신광사 주지직을 맡았을 때 집중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권 말에는 론류, 삼구류와 계류 그리고 개성 그리고 왕에게 올린 상소류 등의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권 말미에 이어 학원에 또한 유사하고 다채로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신은 수신자에게 쓴 글이라는 광의로 볼 때 백운 화성고록에는 약 33편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백운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운의 서신 대부분은 정어성 시류와 소류에 속하거나 혹은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처럼 가르침의 의미로 쓰이는 시는 교리적, 교육적 성격이 뚜렷하고 강합니다. 일반적 세속적 범주를 벗어나는 시류의 편지는 선문학의 특정 장르로 여겨지나 어록 목록에 별도로 나타나지 않으며 어록 구성에 뚜렷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백운 화성과 같은 고성의 편지는 교육적 진영을 가지며 이는 사제관계나 서로 격려하는 동반 성녀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가르침으로서의 시는 시 한 수 혹은 여러 수, 소문 유무에 관계없이 개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제목이 거의 동일한 두 편지, 즉 같은 암자에 사는 두세 명의 형제에게 보이는 글, 이 각각 1권과 2권에 실린 것을 보면 편찬 시기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첫 번째 텍스트는 여기인데요. 그리고 둘째는 둘째는 여기일 텐데 여기하고 미안합니다.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입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백운이 중국 유학 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백운 화성고록은 특정 장르에 집중하여 텍스트를 연대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첫째 텍스트는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백운이 암자의 주지로서 율정을 어기는 동반들에게 승계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며 이를 지켜야만 같은 암자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경문입니다. 둘째는 텍스트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지만 해주 북쪽 수안군에 위치한 불각사에서 쓰여졌다고 전해지며 백운이 중국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며 이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글은 백운이 원나라에서 수행 후 고려로 귀국한 지 1년 뒤 1353년에 쓰여졌습니다. 왕해를 건너 고려로 돌아오는 여정과 서곡의 지도 아래 천호함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은 경험까지 상세히 묘사한 귀중한 자료 기록입니다. 제자가 깨달음을 얻도록 이끄는 스승의 지대한 은혜는 아버지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료 수행자들에게 선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글입니다. 백운 화성고록에 실린 33편의 편지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연대가 명확히 기재되는 편지는 되므로 백운이 1351년 원나라로 떠나기 전에 쓰인 편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백운 화성고록은 백운 입적 당시 개인 소고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1351년 이전 편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중국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 백운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이자 새로운 출발점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남겨진 편지를 통해 백운이 직접 혹은 시자가 편지의 영문이나 전문을 필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답신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리 고위 인물, 국왕이나 중국 선사과의 서신 교환이라도 받은 편지는 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운의 편지 대부분의 연대가 기록되지 않은 점은 연대가 상세히 기록된 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백운은 연대와 공간 정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없는 편지는 내용이 불완전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찬자가 그 내용 전체를 사본하거나 오록에 전부 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록에 실린 편지는 다소 선택된 것이라 보고 적용된 선택 기준은 아마도 교법적 가치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다시 말해 오록에 실린 편지들은 모두 교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운의 편지는 형태가 다양한데 소류에 속한 18편은 모두 무심가와 마지막 텍스트인 임정계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현재 백운의 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시간 관계상 발표에서는 18편으로 이루어진 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오록 성권에 수록된 귀중한 편지, 즉 1370년 공민왕에게 보낸 편지와 학원에 배치된 1357년 및 1365년 편지, 그리고 1351년 소국 총공과 교신한 편지, 1351년, 1354년, 1369년에 지공에게 보낸 편지 등은 제외됩니다. 이 편지들은 백운의 인격과 생애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왕행에 올린 편지에서 백운은 요직을 사용하고 주지직을 사표를 제출하며 자신이 나라에 기여할 수 없음을 변명하고 수행을 전념하려는 뜻을 내비칩니다. 소국과 주고받은 편지에는 화두 해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깨달음의 체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공에게 보낸 편지에서 백운은 그를 말세의 희귀한 스승으로 존경하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소국이 별세한 지 2년 후 그의 중국 제자 법안이 황해를 건너 백운이 머물던 해주 한국사를 찾아와 소국의 사세순을 백운에게 직접 전하니 이는 임종계라기보다 고려 제자인 백운에게 전법계를 전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소국 오록에 또 다른 임종계가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백운 또한 분명히 이를 전법계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백운과 태고를 소국의 공식적인 고려 제자로 조명하는 이 중요한 사건이 소설이라는 장르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백운은 다른 오록에서는 보기 드물게 소설이라는 문체를 구사하여 성권에 실린 신광사, 흥성사 주지 이원씨의 여러 본문에 소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백운의 임종계를 제외하고 소류에 속한 편지가 오록 말미에 수록된 점은 나홍 화성오록, 대구 화성오록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백운 오록과 유사하게 대구 오록의 세 편의 편지는 소류에 속하며 말미의 부록, 즉 찬발류의 글귀 맨 끝에 행정과 비문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용 오록의 구성 논리는 파악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행정과 비문은 앞 부분인 서문 뒤에 나오고 13편의 편지는 본문 뒤에 실려 있으며 거의 모두 시료에 속합니다. 오늘 부속할 서류에 속한 18편의 편지 중에는 연대 추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대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백운과 대고는 1352년 보법사에서 헤어진 기억과 그 기간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백운이 대고가 왕부에 들어가 공민왕을 보필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는 1356년 대고가 왕사로 임명된 사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백운은 대고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곡의 제자이자 아들이라 주장하며 편지는 대고에게 소곡의 공안을 함께 공부하자는 일종의 법문과 같습니다. 둘째 편지는 종승직에 있던 윤환에게 보낸 것으로 윤환의 이력 중 종승을 지낸 시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고려사에서 윤환이 1356년 5월과 7월 사이에 조화종승에 임명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편지는 1356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성군수 제신 2구에게 보낸 것으로 그 이력을 통해 1370년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편지는 백운이 대고의 제자인 찬용에게 선교 총통직으로 보낸 것인데, 견전하는 고려시대 자료에는 선교 총통이라는 직책이 나타나지 않으나 대지국사 찬용의 비문을 참고하여 그 위 이력을 자세하지는 않지만 1359년과 1372년 사이의 시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편지는 천호 스님에게 보낸 것으로 1352년으로부터 20년 뒤에 보냈다고 하므로 논리적으로 1372년으로 것으로 추론됩니다. 나머지 편지들은 연대 추정이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편지 수신자는 도속 신분에 따라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서열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먼저 등장하는 편지들의 수신자가 국사였던 대고나 제신과 같은 국가의 요직을 맡은 관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편지들은 주로 백운의 도반이나 제자들과 주고받는 글입니다. 이러한 점은 수신자와 발신자의 지위를 반영하는 서신의 제목에서 드러나는데, 올릴 상은 윗사람에게, 보낼 기는 동등한 관계에, 보일 시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특징을 나타나며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은 관계 파악이 다소 어렵습니다. 이와는 달리 마지막 편지는 애주 백목에게 보낸 것으로 백운이 절에서 만난 후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그 지역 관료의 묵묵한 만남을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려사를 검토하다 보니 편지들은 대강 연대순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해주 백목은 1373년 9월에 왜구로 피살된 해주 부사인 엄익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운의 편지에는 제목이 있으나 이것이 본래 제목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편찬자가 본래 제목을 참고했거나 제목이 없는 경우 스스로 지어 붙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려시대 편지 실물은 거의 전해지지 않으며 2015년에 1385년에 쓰인 정몽주의 편지가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그 진위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 편지의 물질적 특징은 물론 편지 서식의 관행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개 인쇄된 편지의 내용과 공간적 구성은 원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백운 화성고록을 통해 편찬자가 원문의 형태와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보존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편지의 분량을 비교해 볼 때 일정한 표준 양식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운이 몇 년 간격을 두고 보낸 편지가 비교적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그의 편지 작성을 불규칙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백운을 방문한 손님이나 선객들은 그의 주요 정보원이었으며 서신을 인편으로 교신하기도 했던 듯합니다. 따라서 인편 조건에 맞추어 신속히 답신해야 했기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편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인 승려들이 주지직에 오르거나 개경 불사에 참여하고 왕사로 임명된 소식을 인편으로 접했을 때 즉시 축하 편지를 보낸 좋은 예시입니다. 백운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인 수신자 즉 관료인 인한에게 자발적으로 안부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때로는 백운이 알고 지냈던 도인에게 자발적으로 편지를 보내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경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도속 제자들 역시 백운에게 서면으로 조언을 구했고 그는 편지로 답해 주었으나 편지 제목 답서라고 명시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는 도인에게 선물 받은 부채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감사 편지에도 법문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백운 화성고록에 실린 편지들은 대개 법문적 성격이 강하며 성권에 수록된 상당 부분과 시중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적인 표현들을 수신자에게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말해봐라 그 뜻을 알겠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등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지를 통해 여러 개 다른 부분과 직지에 나타나는 백운의 사상적 도덕성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주로 경전 및 선사 오록의 인용을 나열하는 방식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백운이 절교 인용하는 경전으로는 원각경, 금경경, 법화경, 화엄경 등이 있으며 선사 오록 중에서 특히 대의포gat 선사 오록과 원호불과 선사 오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백운의 서신을 통해 그의 일반적인 인생관, 특히 종교인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백운이 제기하고 귀결하는 문제와 권고는 세속의 사람이든 도를 닦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처세의 방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생대환, 생사라는 큰 근심거리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원각경에 담긴 속한무니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단탐욕 급제애갈, 즉 먼저 애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구는 보살 초세 방식을 신념으로 삼아 보살 상제 세간 불염 세간, 즉 보살은 항상 세간에 머물지만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법화연화경 연의를 인용하여 지생산업 개여실성 미성위배, 즉 세간에서 용위하는 모든 살림살이가 실상과 어긋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방언고사와 그의 개성을 함께 언급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배구는 편지를 받은 이들에게 세속적 신분을 버리고 도인이 되라고 직접 권하지 않으면서도 출가자의 본분을 굳이 이상화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예컨대 이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덩송대 사대유의 사례를 들어 큰선비, 즉 네 분의 큰선비 영곡, 정성용, 독립상총, 안유 모두 대선사에게서 득법했음에도 국가 고위 관직과 처자식을 버리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아마 이구가 출가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며 결국 배군이 그를 만류하는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제자인 인안에게 배군은 자기 행동은 모범으로 삼지 말고 사원을 짓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자신의 집안 심왕전이 바람 맞고 햇볕에 노출되어 벗겨 떨어지고 퇴색하여 어째서 밖에서 이루러 하느냐고 하여 자기 마음부터 공부하라는 권고합니다. 배군의 편지 수신자 대부분 66% 정도의 숙녀였던 만큼 많은 편지에서 출가를 주제로 그 신분에 따른 과제와 본분을 다루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특히 불법이 쇠퇴하는 말세와 같은 고려말이라 인식한 배군은 도반들에게 승계를 수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맡거나 승진하게 되더라도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특히 배군은 진인이 도인들에게 수행은 부족하면서 경전에만 밝은 건해를 지녔다고 자만한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지혜로는 불면생사, 즉 윤매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려와 제자들이 경전대여를 요청하면 즉시 응하면서도 경문에 얽매이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배군에게 출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홍도희생, 즉 도를 넓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출가자 기부모 불공감지 육친거이기 불능한국 지방가업. 출가자는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할 수 없으니 육신을 떠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거나 가업을 이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불교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명시적 비판이며 불교가 국가 종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국가에 위한 불교 도구화와
개념에 대한 호국 불교 개념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백운은 굳센 위지로 선문 염성 설화를 공부하며 조사선을 따르고 엄격한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다만 간화선 수행은 단 한 편지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간화선보다는 도인의 마음 쓰는 일이 무사에 없다고 보며 아무 일도 없는 경예인 무위라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는 고요함에 머무는 일조차 집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불구묘도, 즉 미묘한 깨달음을 굳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지의 일이 번거롭더라도 조동종을 개종한 동산양계를 본받아 30년 이상 동산에서 주지를 맡으면서도 꾸준히 선수행에 매진하여 그 땅의 토지신에게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일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사의 깨달음의 길은 제자가 답습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은 각자의 길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일법 요인, 즉 실제로 하나의 법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하며 할 일도 없이 앉아있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산유엄은 천승역불회, 즉 천룡성인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종무어구, 우리는 말없음을 근본으로 삼느니 실제로 하나의 법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운은 절에서 찾아온 애주 목백과 서로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사 외에는 달리 한 말이 없었기에 억지로 빈말을 꺼내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 모두를 기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때 목백은 백운에게 할 말이 없었는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빈말을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는 태도는 백운은 찬용 그에게 단멍청산 백운, 단지 푸른 산과 흰 구름만 멀리 바라볼 뿐이란 편지 언급된 언구에 대해서 편기 기인 스스로를 낮추어 남을 속인다는 말을 하면서 비판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종 용가집에서 현각이 말했듯이 약미식도 이선고산자 단관기산 빌망기도 도를 깨닫지 못하고서 먼저 산에 산다면 단지 그 산만 알고 필시 그 도는 잊을 것이며 견산망도자 산중역권, 산만 알고 도를 잊는다면 산중 생활도 시끄러우리라. 다시 말해서 찬용은 이와 같은 말을 쓰면서 본인이 도를 잊는다는 뜻을 시사해 주니 불교의 대표적 고승으로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언사에 민감했던 백운은 희시라는 법명을 지닌 도인에게 자발적으로 편지를 보내 그 법명이 내포한 위미의 모호함을 지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발할 희자는 조주의 무자 화두가 구현하는 무심의 이념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심무소의 명지왈도, 즉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어야 도라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시지일자, 시중화지원, 다시 말해 발할시자는 온갖 재앙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운이 편지들은 그의 심리적 교리적 면모를 보여주는 조상과 같으며 본문에서 설파한 가르침의 연장성에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홍도이생에 매진하는 도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수행과 교법을 주시했던 그는 왕사나 국사로 임명되어 객경의 왕종과 선찰에서 활동한 태고 나온과는 달리 요직을 사용하고 세속적 명예를 멀리했으며 사관이 활동하는 조정에 머물지 않아 고려 관찬 역사 소설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백운의 문도들이 스승에 대한 독실한 보언으로 아울러 귀족 출신 묘덕과 같은 비구니 제자들의 시주로 직지와 어록을 준비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글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행정을 지필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백운의 휴교를 남기는 그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려 했던 백운 제자들의 단호한 위지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닉 브린턴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한자를 좀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문을 읽기도 참 어려운데 이거를 프랑스에 계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뒤에 발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원문 이름이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거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또 백운화상께서 여러 경전과 고승의 법문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주셨다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AI 시대,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듯이 백운화상께서도 고려 시대의 그런 고려 말 상황에서 이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흔적이 시대에는 한 60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닉 교수님의 발표에 의해서 해유 스님께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 옆에 계신 해유 스님께서는 이제 독일 한마음 선원에 계시고요. 보은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마음 독일 지원에서 한마음 아카데미 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해유 스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깊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그냥 짧게 이렇게 소임을 주셔서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토론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화상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야닉 브리드통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백운 경한 스님은 우리에겐 직지라고 알려진 금방 우리 자장님이 말씀해 주듯이 원문이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을 편찬한 분이십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백운화상 선사 저자인 백운 경한 선사의 생애와 사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야닉 교수님의 연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백운 선사에 대한 공적으로 이렇게 행적에 대한 전기가 남아 있지 않는데 이 백운 선사의 정기적 공백을
백운 화상 어록을 통해 1차 자료인 그러니까 편지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 교수님의 접근법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심층적인 사상 연구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운 화상의 연구가 중요한가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이유는 고려 후기가 한국 불교사에서 하나의 전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는 외적으로는 몽골과의 관계, 내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가 겹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한국 불교가 교종에서 선종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또 조선 불교의 사상적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 변혁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성으로는 아까 야닉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태고 보우, 나옹 해근, 그리고 백운 경한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백운은 직지와 어록을 통해 대중에게 선의 핵심을 전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즉 백운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한 승려의 생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고려 후기 불교의 흐름, 더 나아가 한국 불교사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 고려시대 고승의 서신은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진 사례가 드물었는데, 야닉 교수님은 서신과 어록의 구조, 내용, 수신자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셨습니다. 그 결과 백운 서신의 학술적, 교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저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편지라는 독립적 장르를 통해 백운의 생애, 수행관, 당대 사회와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고승 서신 장르의 희소성과 특수화 가치에서 출발하여 백운 화상 어록에 실린 33편의 서신 중 18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이 분석은 백운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은 백운 화상 어록의 편찬적 특성을 명확히 제시하는데, 즉 목록이나 서문 없이 상하 2권으로 구성되었고 텍스트가 교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연대순 배열은 부분적으로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대가 없는 편지와 연대가 상세한 편지를 대조하며 백운의 편지 작성 관행, 인편의 중요성, 불규칙성을 추론하는 것은 문헌학적으로도 예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백운의 편지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가 살았던 시대의 혼란, 그가 맺었던 인간관계,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불교적 이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백운 경한 스님이 편지를 통해 보여준 선택입니다. 교수님께서 서간문 연구를 통해 백운 경한이 혼란했던 고려말 상황에서 현실 참여보다는 불도를 넓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홍도 이생 활동에 전념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운 스님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언둔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교 본래의 정신을 수행과 가르침을 통해 대중에게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권력 참여가 아니라 수행과 가르침의 확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발표에서 예시로 들었던 제가 인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고려 후기 불교의 타락과 혼란 속에서 백운이 보여준 독자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운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정신적 공허와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현대의 대행선사회의 비교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운은 직지와 어론을 통해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 자체를 직시하여 본래 성품을 깨닫는 선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대행선사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 세계만 알기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하여 일체의 만물 만생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한마음 사상과 주인공 관법을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며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분의 시대는 600년이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시대의 위기에 응답하면서 출가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불교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백운 스님과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보면 불교는 수동적, 은둔적 태도가 아닌 현실의 고를 해결하는 굉장히 능동적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섹션에서 과학에 대해 발표해 주신 박진영 교수님과 토론자인 청동 스님의 의견과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직지라는 큰 유산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백운 경한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백운 경한 스님의 사상과 고려 불교의 의미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몇 가지 논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몇 개는 좀 빼겠습니다. 백운 선사의 사상이 후대 불교계, 특히 조선 선종에 어떻게 개성되고 변형되었는지, 혹시 그리고 현대 한국 불교에는 어떤 의미가 역할이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학자의 관점에서 한국 불교, 특히 이 고려 불교가 지닌 독창성과 확장 가능성을 세계 불교사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 서양인 학자분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닉 교수님은 1년 전부터 그 프랑스 대학에서, 파리 대학에서 그 한국 선시를 주제로 이게 시대마다 다르게 지금 한 1년 넘게 그 강의를 해가고 오시는데, 이 한국 선불교의 시와 사상을 선시를 통해서 강의를 하실 때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그 발표 중에 제가 궁금했던 직지와의 어떤 연관을 가질까에 대한 거는 교수님이 한번 벌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이 야닉 교수님을 통해서 이 백운 선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정말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큰 스님과 연결되고, 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졌던 그 햇불처럼 들고 가는 그 길을 보여주셔갖고, 지금 오늘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백운 선사와 대행 선사를 비교 연구하면 굉장히 참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꼭 시대별 비교에 그치지 않고 전통과 현대 불교의 연속성과 차이를 드러내는 교차 연구로 발전한다면 불교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 그 기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러한 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백운 한상어로 편지 연구를 통해 백운 스님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야닉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해 교수님께서 10분 안에 짧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길게 해주셔가지고 야닉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다 10분 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두 가지 좀 핵심적으로 청중분들 같이 공유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토론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백운 사상은 그냥 직지 검토를 통해서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지 그 목박본 그 소문을 보면 직지는 그 소곡 총공 일단 뭐랄까 그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은 99% 정도 중국적이며 손사오르게 추린 인용문을 그냥 모집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직지만 가지고 그 백운 사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백운 화성고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런 백운 생애와 사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서 비롯된데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어떻게 개성되는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그 백운 사상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장 놀랐던 거는 그 백운 편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 국가 종교 불교는 특히 뭐 호국 불교 같은 개념을 사실은 좀 약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인으로서 불도를 닦는 입장에서는 뭐랄까 가족이나 가정 일, 그리고 조금 확대하는 의미에서 뭐 나라 일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좀 극단적인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운은 그 나라와 불교 관계 좀 입장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아니면 정치력으로 뭐 전친, 그리고 도 입장에서는 뭐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근데 세속적인 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불교에 대해서 크게 뭐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고려 불교는 바로 국가 종교로서 좀 뭐 국가 위례, 뭐 그리고 뭐 밀교 계통 위례, 나라를 뭐 군사적으로나 뭐 경력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시 뭐 도를 닦기 위해서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인데요. 근데 또 다른 목적으로 좀 잘 뭐랄까 이용하지 말라는 다른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반응에 대해서 말해 줄까요? 학생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요. 사실 몇 명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러한 백운 어록 같은 어려운 자료를 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뭐 8세기부터 아니면 도위 이전 선 역사에 대해서 조금 출발로 해서, 그리고 고려 14세기까지 한번 쭉 이렇게 상황 뭐랄까 줄거리를 한번 좀 보자는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 반응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선 역사에 대한 한국선 역사에 대한 정리가 잘 된 그런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 줄거리 된 거 하고, 그리고 해당한 자료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많은 좀 좋은 정보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백운 화성고록을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뭐랄까 사상이나 그런 사상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조적, 뭐 물질적 면에서도 그 당시 14세기에 그러실 때 불교 관습, 물질적 무슨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일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대행 큰 스님 사상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뭐 백운 화성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뭐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해서 이번에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도 많고 할 텐데 종합 토론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야닉 브린턴 교수님과 해유 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점심 시간인데요. 이제 2시까지 식사를 공양관에서 할 예정이니까 뭐 이거는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 주제가 이제 내면의 평화 지속 가능한 미래인데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갈지에 대한 부분인데 직지심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 당체를 바로 가리켜 보인다. 우리 선언에서는 둘 아닌 한 마음 주인공을 바로 가리켜 보인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AI라는 이제 새로운 활자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담았던 내용을 또 먼 미래 세대가 어떻게 다시 들여다볼 건가, 이런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이제 오전 세션을 마치고 또 오후에서 또 다양한 관점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